잘 들었습니다. 집행위원님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과 또 그 뒤에 이어서 방청객 여러분들로부터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 저는 여기에 그 발제문을 쓰지 못했어요. 전문가들이 얼마나 그 전문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쓰겠어요. 근데 농사짓는 여성 농민들이 정말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로 여기에 잘못 썼다가는 또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발제문을 볼 때마다 가슴이 탁 막힌다.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쟁점이 되는 것도 정말 위해하냐 안전하냐 이런 것들을 좀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정말 GMO 그리고 LMO의 시작 이 먹을거리의 시작인 이 종자를 가지고 있는 농사를 짓는 여성 농민들 그리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정말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막막하기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정말 죽을지언정 정자는 베고 죽는다. 정자는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정자는 농민들 것이 아니었죠. 녹색혁명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 각종 이 터미네이터 기술이라고 하는 불임 기술이 이 GMO 기술 특허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정자는 특허의 지적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농민들은 그 정자를 사서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특허라는 것이 정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까지 생물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이러한 특허들이 국제 특허로 표준화되면서 그리고 UPOV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이 되는데 이 속에서 2012년부터는 이 한국의 농민들도 자가체종이 등록된 품종에 대해서는 자가체종이 금지되고 그리고 이 카탈로그에 등재된 내가 먹을 것 이상의 상업적으로 팔 것에 대해서는 카탈로그에 등재됐다는 것은 아마 품종 등록이 된 이 품종만 심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법 조항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통용되는 이런 법으로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속에서 농민들은 종자에 대한 선택권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자기 스스로의 종자마저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GMO고 어떤 종자이고 간에 이 강요된 선택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내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종자에 대한 특허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적 사회적 제도까지도 이 기업의 이윤들의 이 최대한 자기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이미 제도로 정착화된 조건 속에서 농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농민들이 정말 농사지을 자기 권리가 대대손손 자자손손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GMO를 개발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랬어요. 농민들에게 이 농업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이 굉장히 많은 고수익을 보장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현혹된 이야기로 농민들에게 접근했었고 그 결과 농민들에게 종자가 이미 없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GMO 종자를 공식적으로 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제 심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 속에서 농민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인데 이 속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있고 다른 여러분들도 다 있는데 특히 그것이 이제 건강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더 그렇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도 소비자거든요. 저도 소비자고 저희 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먹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GMO 안전평가 심사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학이 맞느냐 안 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수준의 과학 체계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게 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제하시면서 의문점을 던져주셨던 것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화 모델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데 실험 표준화는 그 실험의 정확성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학적인 방법론입니다. 만약에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쪽으로 재현성이 없습니다. 이런 그 까닭에 이제 표준화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쥐를 대상으로 독성 실험을 하게 되면은 국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GLP라는 국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 따라 실험을 하게 돼 있고, 아까 예를 들어 90일 독성 실험을 하게 되면은 보통 4 내지 6주령을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데, 이 4 내지 6주령 사람을 치면은 어린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한 쥐를 수컷과 암컷 가지고 다 실험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세대를 건너뛰면은 여러 세대 거쳐서 지금은 안전하지만은 내 자식 세대, 그 밑에 이제 손자 세대에서는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냐, 그렇게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우려가 할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되돌아보면은 1996년도에 윤대와 대적공 RRS 상업부로 재개설돼가지고 수많은 사람, 굉장히 지구상에 한 50억 되는 인구, 그 중에 얼마나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축은 대부분 다 아시는 것처럼 GMO 작물 가지고 가축 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축이 먹어왔지만은 위해가 발생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에 가축이 잘 못 따라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GMO 작물 사용 안 했겠죠. 그런데 아무런 그런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고 농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학자들이 실험한 거 보면은 RRS 가지고 2년 동안 쥐를 대상으로 먹여봤을 때도 아무런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화의 한계를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준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은 이제 식품은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자주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 이렇게 패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기준을 정할 때는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 마진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 개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부모 세대가 안전하면은 새끼가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품종 개량을 수천 년 동안 해왔는데, 그 품종 개량을 하게 되면은 그 속에 유전적 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부모님이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면은 유전적 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안전하면은 자식 세대가 안전하다는 거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경험에서 입증이 되어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후대 개부종에 심사를 전에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는 안전한 작물끼리 교배하면 안전하다는 그런 육종학적 입장에 따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심사할 때 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특성이 변화가 있냐 없냐, 안전한 작물끼리 교배를 했지만 특성이 변화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체크를 하고요. 이종간 교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습지량, 습지방 이런 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사 자료만 가지고 심사를 하신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기준은 국제적으로 다 통용되고 있는 그런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뿐만 하는 게 아니고 유럽이나 일본, 미국, 다른 나라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의약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농약, 여러분들 농사하실 때 많이 사용 농약도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이 개발사들이 제출한 자료가 정말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지 타당한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심사를 한 이후에 저희 청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번 이제 독성 실험이나 알레르기 실험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독성이나 알레르기가 발생했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부 역할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정부가 GMO가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거는 정부 역할이 아니라는데 동의를 하고요.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좋다고 하는 거는 GMO 개발해서 이익 보는 회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가 하는 거는 GMO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려드리는 거지, 이게 일방적으로 GMO 안전하니까 안전하다 그렇게 홍보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GMO가 결국은 다 안전한 거 아니냐 그렇게 홍보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브라질 너트가 유전자가 들어가가지고 알레르기 발생하는 콩 같은 경우는 재배가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저희가 다 예시를 해놨습니다. 이상 발표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발표 중에 나온 것 중에 슈퍼 잡초의 발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슈퍼라는 의미가 이거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뮤탄트에 대한 돌연변이체에 대한 상태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GMO로 인해서 슈퍼잡초가 발생됐다면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농약의 과도한 사용에 따라서 그 약품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잡초가 생긴 것 뿐이지 GMO로 인해서 잡초가 생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약의 과도한 사용이라든가 재배 방법, 그다음에 뭐 타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경운이라든가 윤작, 똑같은 작물을 안 심고 다른 작물을 심거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슈퍼 잡초라는 자체는 모든 거에 뭐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절대 안 좋고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GMO에 대한 인식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오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에 있어서는 좀 더 국민들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슈퍼 잡초라는 자체는 GMO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농약의 과도한 사용에 의해서 새로운 잡초가 생성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후대 교배종일 심사를 안 한다.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심사를 하죠.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심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만 모본과 부본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 세대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를 검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안 하고 모본 부본이 괜찮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통과다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심사 단계에도 후대 교배적 심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단계는 단 그 승인 받은 모본 부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것들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그 모본에 있는 특성이 그대로 와 있는지, 부본에 있는 특성이 그대로 와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심사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여러분한테 많은 부분들이 전달이 못한 거는 뭐 국가기관에서 그 정보 공유를 못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또 하나 문제는 아까도 정보 문제가 있는데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심사 자료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과학적인 내용인데 그 과학적인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일까라는 그런 거를 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상태에서는 유전자가 뭐가 들어있고 유전자 성격이 뭐가 있고 이것들에 대한 독성 부분이 어떻고 이게 환경에 나갔을 때 이 작물 자체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써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국민들이나 시민들 지금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좀 더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조금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범해서는 안 될 오류가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첫째, 사실 나쁘다. 그거를 좋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또 반대로 GMO는 나쁘지 않는 것, 아니면 GMO가 좋은 것인데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오류입니다. 우리가 어느 경우든지 둘 쪽 다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한테 전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란 거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그래서 전 우리가 늘 인식을 할 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합니다. 자기 주장이 아무리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자기 주장에 집착한 결과 이게 가치 판단이 사실 판단에 우선하는 경우가 흔히들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만은 정말 GMO가 나쁘면 얼마나 나쁘고 또 좋으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걸 우리 다 같이, 그래서 결론은 지금 GMO 나쁘지 않습니다. 1996년에 전 세계적으로 126만 정보가 대두콩인데 심겨졌다가 불과 14년 만에 2009년에 25개 나라에 1,400만 농민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심어서 1억 3,400만 정보. 그건 지금 전 세계 경지 면적의 9%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이렇게 정말 그 많은 수많은 농민들이 대농만 심은 게 아니에요. 반 정도는 대농이지만은 인도의 가난한, 말도 못하게 가난한 농민들이 무화 GMO를 심으려고 종자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이야기들은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새로운 생긴 기술입니다. 1973년에 아주 기술이 생겼고 20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많이 개량해서 우리 농업 쪽에는 아주 확신하는 게 이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기술이 의학 쪽에 엄청나게 쓰여요. 어느 누구도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의 농민들이 GMO를 기피하시려고 하고 하지만은 제가 장담을 할게요. 빠르면 10년, 20년 내에 유기농 하는 사람들이 GMO를 쉽게 냅니다. 특히 내병성 때문에. 우리나라 여러 농업 현황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병에 강한 내병성 품종이 10년, 20년 후에 이 기술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10년입니다. 길어도 20년. 네, 감사합니다. GMO의 그 위해성 평가 과정들이 제 수도에 넣는 게 그 사이언스 베이스드 이제 그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서 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그냥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 실제 현실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게 그 수년간의 그 트레이닝을 그러니까 훈련을 거쳐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떤 기술도 있고요. 그런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이게 정말 그 위해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어떤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연구 결과들을 도출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해석을 이제 안전한지 위해한지에 대한 그런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단은 그냥 그 비전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그렇다고 제가 전문가라고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트레이닝을 갖다가 그 관련된 훈련을 그 단연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종사를 해왔던 사람과 그냥 그 일상적인 어떤 뉴스거리로 그냥 그 접하든지 내지는 대중적인 그런 어떤 속된 말로 잡문들을 접하는 수준에서의 GMO를 이해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가 버리면 어떤 전문가의 일에 대해서 어떤 그 신뢰성이라든지 존경심을 뛰어넘어서 어떤 거기에 어떤 크든 작든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발언들로 그냥 나아가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 그 결론은 그런 거 우리는 더 이상 서로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어떤 GMO의 유해성이라는 거는 결국 과학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가 집단에서 이게 유해성이 있다고 먼저 말을 하고 그 전문가 집단에서 운동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알지도 자세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속 어떤 머릿속에 있는 어떤 관념에 의해서 계속 이게 위해성이 있는데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과학자들 중에도 우려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우려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게 정말 맞는지 그걸 다시 물어보고 디스커션을 좀 토론을 좀 해보고 그게 그 암호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맞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이게 안전하다고 그 GMO 반대 운동이라는 그런 단체 타이틀을 세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어떤 사람 찾아가도 그냥 반대하는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할 때까지 찾겠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서로 소통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과학자들이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법학자라든지 의학자라든지 그런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만큼 이게 GMO 위해성 평가 내지는 요 관련된 개발하는 그 과학자들도 어떤 그런 신뢰성을 좀 담보한 상태에서 일반 시민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과 관련한 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맡기고, 법 해석은 법률가에게만 맡기고, 군인은 나라만 열심히 지키고,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기업은 기업가가 알아서 하고. 이런 상호 간의 역할 분담, 혹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과학장이라든지 컨텍스트, 이런 전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이런 역할 분담 안에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사회 안에 존재하는 개개인은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일상, 특히 굉장히 중요한 먹을거리와 관련해서 나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먹을거리의 문제에 있어서
먹을거리의 최종 소비자인 시민이 스스로 자기 발언을 할 수 없고 이걸 전문가에게만 맡겨달라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GMO의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자를 찾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현실 세계 안에서 과학계라는 게 현실 세계와 독립되어서 존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이 각종 이해관계와 떨어져서 독립해서 그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과학자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게다가 이 분과 간의 학문 체계가 정립된 이 한국 사회의 이 교육 체계 안에서 과학자들이 배워왔던 과정 자체가 그 굉장히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생활인의 논리로 그 과학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훈련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과학자를 도입으로 찾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안전성 자체에 대한 안전성은 누가 입증해야 하냐면 그걸 개발한 사람들이 입증해야죠. 언제 소비자들이 그거 개발해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기업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안전성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저는 당연히 그 개발자들에게, 그러니까 과학자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시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민들이 그러면 알아야 될 정보가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공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전제가 조금 더 그 전 단계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그 GMO의 심사 방법, 평가 주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가공하고 공개하는가 이전에 과연 GMO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심사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이며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먼저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 위에서 출발했을 때 비로소 공개되어야 할 정보와 가공되어야 될 내용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전제가 입증되지 않으면 이 정보 공개라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자체를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 지난번에 아까 제가 인용해드렸던 프레시안 기사에서 나왔던 사례이기도 한데요. 그 몬산토 영국 지사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그 구내 식당에서 이 GMO가 식단으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다라는 그러한 그 기사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표준화 모델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 표준화 모델 자체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증명해야 되거나 뭐 이럴 때 혹은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표준화 모델이 가지는 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런 이렇게 표준화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의 그 표준화 모델에 근거한 이 다양성 표지의 획득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90일 그 임상실험 기간 90일의 문제라든지 뭐 세대 잠복의 문제라든지 뭐 생략되는 대상에 대한 말씀도 드렸던 거고요. 슈퍼잡초라는 게 그 GMO 자체로부터 비롯된다라기보다는 농약을 과다 사용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예, 맞는 말이죠. 근데 GM 작물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GM 작물이라는 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역사상 없었던,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그동안 지구 생태계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생물이라는 거죠. 물론 이걸 육종이라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제까지 없었던 유전자들이 서로 정보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정보 교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획득되는 그 변이가 얼만큼 위험할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이렇게 이 유전자 정보들이 서로 같은 종 내에서 서로 교환된다라는 그 사례들도 뭐 저명한 잡지에 실린 것으로 읽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GM 작물이 그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고 유통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유통되고 소비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그 안전성을 증거하는 그 기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M 작물을 섭취해 온 건 20년 안팎의 역사이고요. 굉장히 짧은 역사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더라도. 근데 이게 광범위하게 재배되기 때문에 그게 안전성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면 똑같이 반문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아까 성면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성면이 처음에 그 건축 자재로 굉장히 열광적으로 반응을 했었죠. 그리고 그게 그 건축 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됐었고요. 근데 오늘날 지금에 와서 1급 발암 물질로 판명이 난 것이지 않습니까? GMO에 반대하는 그 생명공학에 무지한 그 사람 하나 불러놓고 그 전문가들이 한 놈만 해놓은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결국은 그 제가 예를 들자면 그 어떤 원자력 에너지의 그 평화적인 이용 거기에 대해서 그 가장 그 활발히 활동한 사람이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죠. 원자력 에너지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그게 이제 2차 대전 중에 그 수십만의 그 목숨을 앗아가는 어떤 그런 그 재앙으로 다가왔지만은 또 그분은 이제 이게 평화적으로 그냥 전기를 생산하는 쪽으로 평화적으로 이용이 되면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과학적인 발견이라고 계속 주창을 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LMO가 실제로 그 위해성 평가를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그러면 안 그러면 일반적인 생명공학자가 바라보기에 진짜 그 다른 물질들 성면이나 이거 예를 드시는 것처럼 위해성이 있다는 게 증명이 뭔가 실마리라도 있으면은 누구든지 이게 대해서 한마디 하고 그 시민사회 자기의 힘이 붙이면은 시민사회에 달려가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LMO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과학적인 입장에서 LMO 때문에 어떤 사람이 치명적인 어떤 손상을 내지는 사망을 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지금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게 어떤 이슈 내지는 어떤 그게 일반 시민한테 이게 어떤 그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험하다고 반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땅한 그런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근데 어떤 암호로 가득 찬 심사서를 쉽게 이해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계속 반대를 하는 이런 어떤 상충되지 않은 결국 평행선을 달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이거는 평행선을 달린다면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해결점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무슨 문제가 있다면은 과학자 집단 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고 또 그게 나쁘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좀 어떤 제가 말했다시피 일반적인 어떤 각 전문가 집단에 대한 어떤 존경심의 어떤 그런 결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사의 평가랑 방법을 먼저 논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다시라는 의미밖에 안 되고요. 지금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번 LMO 포럼 때는 전문가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심사 자료에 대해서 그거는 오셔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라는 정보 공개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그럼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정보 공개를 원한다면 어느 부분들을 원하겠는가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암호로 가득 찬 자료라고 했을 때 정말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 못하는 자료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를 만약에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내용이 궁금하고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만약에 요약이 필요하거나 그런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항상 문호를 열어놓고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공개하겠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설명드렸던 내용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연사분이 말씀하셨지만 평행선이라는 거를 한다면 지금의 LMO 포럼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어느 꼭지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단
0.1도라도 서로 간에 좁혀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2회니까 조금 0.1%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보 공개 부분에 있어서도 한 발 앞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가 심사 절차랑 방법을 시민들하고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를 공개하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진행된 사항에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정보 공개는 어떤 것인가, 그거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다면 그거는 당연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거는 다가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유전자 대제약 식품 위해 사례가 뭐 있다는 보고는 있죠. 보고는 있는데 저도 그런 보고 놓으면은 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봅니다. 만약에 그런 자료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핑 같은 게 잘못됐고 그 유통되는 걸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다 저희가 꼼꼼히 검토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제가 검토해봤을 때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시중에 유통 안 되는 거,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건 얼마든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증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GMO가 안전한 게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과학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부에서 승인해 준 건 안전하다, 그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표준화 문제 지적하시는데요. 뭐 사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지에 대상 실험한다, 뭐 임신한지, 늙은지, 그러면 두려움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다 한다는 사실상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GLP 기준 정할 때 좀 취약한 집단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집단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더 괜찮은 거죠. 그런 개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많은 인력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얘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GMO 개발 단계 실험실 내에서의 표준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그 표준화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실험 단계에 대해서도 공간이 제한되었다. 그 제가 받은 인상은 그 과학 전반에 대한 상당히 불신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아까 1억 3,400만 정도에 재배된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GMO가 무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정도 했으면은 되지 않았겠느냐. GMO가 원천적으로 나쁜 수 있으면 굉장히 위험 수준을 높여서 심사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한 예로 제일 1호 GMO가 도마도의 플레이버 세이버라는 1994년에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1억 5천만 불이 들었어요. 5천만 불이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고 1억 불이 안정성 검사였습니다. 그 이후에 점차 그 검사를 하면서 이건 안 해도 되겠구나, 이건 좀 이런 정도로 줄여도 되겠구나. 제가 아는 어떤 그 수준에서는 제일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되면 그걸 순수하게 뽑아서 500배 이상 실험을 하고, 지금 사실 GMO가 위험하면 제일 혼날 사람이 아까 소비자라고 그랬지만 개발자예요. 당장 그날로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안정성에 관해서는, 그리고 언제든지 중간 단계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은 어떤 경우는 시장까지 갔다 회수한 적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그 안정성에 관해서만은 의심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슈퍼 잡초, 이 수평 이동 문제는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딱 하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풀이나 잡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 잡초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들으면은 정말 흥분하세요. 잡초는 아무 풀이나 잡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그야말로 인간이 보호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살아남는 게, 거기에 근삼이 뿌려서 안 죽는 유전자 하나 들어갔다고 슈퍼 잡초. 기본적으로 잡초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잡초라고 우습게 보거나 아무렇게나 조금 해도 잡초가 된다 하는 것은 정말 저렇게 어떻게 비과학적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아까도 실사고시라는 게 과학이 우리 모든 문명의 그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다 행복하게 했다, 절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다시 옷 벗고 2만 3만 년 전에 원시 시대로 가자면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또 시행착오도 거쳐왔고,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은 아주 유아 단계입니다.
지금 GMO 반대하시는 분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어린애 지금 밟아 죽이려고 그래요. GMO가 만약 나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저 반대 자리에 있을 사람입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 GMO 쪽이 위험하지도 않는데, 해롭지도 않는데, 아니면 살인자도 아닌데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다고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앞으로 이 부정적인 데이터가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한계가 있어요. 안정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위험하면 위험한 게 인정하고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근본적으로 저 사람들은 나쁠 것이다. 아주 인간 말자들이 자기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이런 나쁜 일을 한다 하는 오해만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토론을 하면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인도를 갔다 왔는데 정말 잘 다녀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도에 왜 갔었느냐면은 제가 그 GMO 관련한 이 과학자들의 토론에 초대받아서 그 농민들이 함께 다 갔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봤었던 그 인상 깊은 단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Kill him, not marriage.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 이 선을 긋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죽이지 않아서 고맙다, 죽여서 전혀 고맙지 않다. 바로 이것이 유전자 조작이다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한 인도 과학자들의 자기 비판의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유전자 조작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죠. 방금 그런 사례들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BT 면화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의 사례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주식과 같은 BT 브린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장처럼 생긴 건데 인도 사람들의 주식이거든요. 그 브린절 농사를 지었었던 다양한 농민들의 사례들을 과학자들이 듣고 있는 그런 자리에 제가 갔었었죠. 그래서 이 괴담처럼 들렸던 텔레비전의 그 프로가 정말 현실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농민들의 목소리에서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강요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농민들은 그 종자를 선택해서 심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언론과 과학자들은 이 정부의 이 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정말 기적의 씨앗인 양, 이 씨앗을 심었을 때 다수학이 고장되고 농민들의 이 농업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정말 부자로 살 수 있다라는 그 현혹을 해서 너도 나도 이 BT 면화가 살충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그 면화죠. 그 면화를 심게 되었답니다. 인도의 농민들이요. 그 10년의 그 농사의 과정 속에서 농민들은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다는 이러한 증언들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았다시피 인도의 목화, 이 BT 면화를 심고 나서 아마 당연히 이 작년에도 먹었던 면화의 꽃의 꿀이었을 것입니다. 그 꿀을 먹었던 꿀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게 점점 같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면화를 따고 난 그 밭에는 이 양들을 풀어서 그 면화 배를 먹이게 하는 이 자연순환적인 이러한 과정으로 이 농사를 지었었던 농민들이었는데 그걸 뜯어먹었던 이 양들이 해가 갈수록 죽어가는 이러한 사례들,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기적의 씨앗을 농민들에게 보급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씨앗밖에 없었을 때 종자는 10배, 100배로 튀고 그 종자가 아니면 1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민들이 줄을 서서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그 경쟁, 그 속에서 압사당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많이 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농약을 더 많이 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속에서 더 많이 일하고 정말 좋은 기적의 씨앗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농민들의 생존의 문제, 정말 삶의 문제를 송두리째 앗아가버린 이런 GMO 씨앗, 정말 기적의 씨앗으로 농민들에게 현혹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을 농토에서 이 농업으로부터 이 쫓아내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사례들을 눈물로써 호소를 하는 농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BT 이제 브린자리라는 이 작목이 인도에서는 거기가 원산지이고 300여 종, 거의 500여 종의 브린자리라는 이 씨앗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BT 브린자, 이 살충제 성분의 이런 브린자리 이 농민들에게 보급되면서 브린자리의 종자는 20여 종으로 다양성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거밖에 선택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죠. 그 속에서 몇 개 되지 않는 이 종자가 괴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들, 본인들의 주식인데 이런 사례들을 증언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GMO를 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과학을 꿈꾸는 학생들 그리고 이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시범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GMO는 이제 소비자들이 먹을 것에는 굉장히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교묘하게 다른 곳에서 GMO를 시도하고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굉장히 그 멋들어진 에너지처럼 청정 에너지이고 제3세대를 이 대변할 것 같은 에너지이지만 정말 땅에 식량을 심을 것인가 기름을 심을 것인가 경쟁을 하게 하는 이런 GMO가 지금 실험 단계에 있고 곧 내일 모레 농민들에게 심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례는 바로 이 무안의 지금 고구마가 무안 황토흙에서 나는 고구마 바이오 에너지를 개발한다는 이름으로 고구마와 유채 실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용 고구마 여러분들이 이 직화구이 냄비에 쪄먹는 고구마가 아닌 꽉 짜서 기름을 만드는 그런 GMO 고구마를 지금 실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 재배를 하는 곳에 가면은 실험 재배 기간에 환경 적응성 검사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사막에 뚝 떨어진 곳에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밭에서는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닐을 친다든지 촘촘한 그물을 쳐놨겠죠. 그것으로 경기가 완전히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주도의 GM잔디, 잔디의 GM잔디, 제초제 내성을 가진 이 골프장에 농약을 제초제를 많이 쳐서 환경에 위험하니까 이 제초제의 강한 잔디를 이 GM잔디로 이미 개발을 해서 올 초에 제주시의 농민들에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곳에 농민들이 아주 볼때같이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농민들에게 이것을 심었을 때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 농사를 지어서 도저히 생존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내모는 이 전제하에서 농사를 지었고 살려면은 그것밖에 지을 수가 없는 조건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었을 때 농민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들을 이미 전제로 만들어진 속에서 유해성, 안전성 아무리 논란을 해도 농민들이 어떤 자발적 선택이라고요. 자발적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건의 강요된 선택이 이미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인도 과학자들의 참회의 눈물 아마 대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과학자들도 있겠죠. 근데 정말 GM 작물을 농민들의 이 노동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농민들의 호주머니를 든든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의 식량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과학이 이미 그 선을 넘어버린 것이 우리는 이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이미 돈벌이의 수단이 돼버리고 이 지적재산권으로 그게 다 개인의 권리가 돼버린 이런 조건들 생명공학도 정말 인류에 대해서 진정으로 무엇을 전제하고 이거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윤리적 조건들이 서로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고 1년에 할 것을 10명의 농민들이 같이 해버리면 10년의 결과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것이 타당한 거죠. 그래서 실험 재배를 이미 규격이 승인되지도 않는 이런 품종들을 농민들의 이 밭에서 직접 실험 재배를 하게 한다라는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제발 그렇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